안녕하세요. 저는 내년부로 60대가 되는 여성 시청자입니다. 제가 아직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라 이곳 채널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는데요. 어쩜 이렇게 사연 많은 분들이 많은지 많이 놀라곤 합니다. 사연자분들이 겪은 일에 저도 제 일이었던 것처럼 분노하고 웃고 기뻐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을 더 제 일처럼 느끼는 건 저에게도 분하고 웃고 기뻐할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이 60 정도 되면 사연 하나 없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도 될 만큼의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낼 만큼 그 일들이 잘 해결된 것 같고요. 그러면 제 사연을 읽으시며 제가 그 당시 느낀 것처럼 같이 분노하고 웃고 기뻐해 주시길 바랄게요.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남편을 만나 아이가 생기며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일찍이 남편을 만났던 저는 슬하에 귀여운 아들을 하나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그려왔습니다. 저희 부부를 쏙 빼닮은 개구쟁이 아들은 저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났죠. 가정적이었던 남편은 어린 아들을 위해 바쁜 시간을 할애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궁핍할 때라 일도 많고 피곤했을 텐데도 휴일이면 늘 뒷산이며 공원으로 소풍을 다니곤 했었죠. 그럼 저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 집에서 물이며 도시락을 챙겨가곤 했는데 식구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도시락을 까먹을 때면 별것 아닌 찬도 참 맛있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싸들고 온 도시락을 나눠 먹고 나면 남편은 아이와 공놀이를 하고 세발 자전거를 끌어주며 아들과 신나게 놀아주곤 했었죠. 그때는 아이와 남편이 함께 어울려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마음만큼은 언제나 부자였고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가정적이고 성실했던 남편이 예상치도 못하게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이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떠나버린 남편으로 인해 그 후 제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됐죠.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편이 떠나며 그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제가 채워야 했습니다. 집에서 아들 키우기도 바빴던 제가 바깥일까지 해야 하다 보니 그게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는지 몰라요.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며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사회생활하는 법을 알아가기도 벅차 그때 밖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들어와 집안 청소며 아이까지 챙기다 보면 저는 숨을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으니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더군요. 몸도 마음도 자꾸 지쳐가다 보니 웃음은 절로 줄어들고 어떨 때는 먼저 떠난 남편이 원망스러워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잘해줬는지 저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별 수 있나요? 여자이기 이전에 부모였기에 저는 하나 있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아들을 잘 키워보려 애를 썼는데 제가 부족한 탓인 건지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개구쟁이라도 말도 잘 듣고 엄마를 잘 따르던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더니 갑자기 남같이 굴더라고요. 엄마가 시키는 일이라면 일단 싫다고 하고 나오고 공부며 학교 생활엔 뒷전인 아들 때문에 저는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분명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엄마 일도 돕고 말도 곧잘 들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이가 사춘기라 그러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일찍 와서 달라진 걸 테니 얼마 지나면 다시 착한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사춘기로 복잡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인내하며 중학교 시절을 버텼지만 아들의 사춘기는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철이 들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자 더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지나고 불쑥 자라버린 아들은 이제 제 키를 넘긴 지 한참이었고 더 이상 제가 든 매를 무서워하지 않았죠. 이 녀석이 그새 머리가 자라서인지 엄마 말은 아예 무시하기 일쑤더라고요. 김승민, 너 연락도 없이 외박하면 어쩌자는 거야? 저번에도 말했지? 외박할 거면 엄마한테 어디서 누구랑 있겠다고 말하기로 약속했잖아. 뭐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애야? 그리고 엄마가 뭔데 맨날 연락하라 보고하라고 하는 건데. 알아서 한다는 놈이 이러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지금 말도 없이 외박한 것만으로 이러는 거야? 방은 왜 이 꼴이고 너 생활을 왜 이 모양인데? 이럴 거면 엄마가 치워준다 그럴 때 그냥 두지. 자기 물건 건들지 말라고 난리를 치더니 이게 뭐니? 그리고 도대체 컴퓨터는 언제까지 할 거야?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붙잡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가 말했지. 시험 잘 볼 필요는 없지만 학생답게 시험 기간엔 공부하라고. 아이씨, 내 방에서 내 맘대로 게임도 못해? 도대체 놔두라 어쩌라는 거야? 게임이라도 편리하게 그냥 좀 놔두라고. 뭐? 너 이 녀석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가 오냐 했더니 이제 엄마가 겁나지도 않아? 그래서 뭐? 엄마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외박이 뭐? 내가 나쁜 짓이라도 했어? 그리고 왜 게임하는데 방해하냐고? 아이씨, 엄마 때문에 다 죽었어.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품어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해해주면 제가 노력하면 좋아질 줄 알았던 아들은 오히려 점점 더 엇나가고 반항할 뿐이었어요. 아들이 제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마저 익숙해질 무렵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빠가 있었더라면 달랐을지,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건지, 삐뚤어진 아들의 반항에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질 뿐이었죠. 그동안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바르게 키워보려 노력했는데 제가 했던 그 노력들은 결국 부질없는 짓이었나 봅니다. 결국 한번 엇나가기 시작한 아들은 걷잡을 수 없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학교를 다니며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니며 제 속을 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경찰서로, 교무실로 매일같이 불려다녀야 했죠. 이러다 나중에 뭐가 될까 싶어서 겁이 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성인이 되면 달라질까 싶어서 안 되는 성적에 맞춰 어떻게든 대학까지 보냈는데 아들은 끝까지 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하겠다 싶어서 보냈던 대학이었는데 아들은 그마저도 노력할 생각이 없었던 건지 제가 손이 부르트고 발이 찢어지도록 힘들게 벌어서 보낸 대학 등록금을 하루아침에 탕진해 결국 대학교 졸업장도 따지 못하고 말았어요. 대학 등록금을 자기 노는 데 다 쓴 거죠. 찌개는 거짓말을 하고선 말입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갖은 문제들로 저를 힘들게 하던 아들이었기에 저는 아들이 제발 제 앞가림만이라도 잘하길 바라며 결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나이를 먹고 정신을 차린 건지 직장도 구하고 열심히 다니더니 어느 날엔 결혼을 하겠다며 아가씨를 데려온 겁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우리 5월에 결혼식 올릴 거야. 괜찮지? 결혼? 아니 누구 만난다는 말도 없더니 갑자기 결혼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끼린 다 결정했으니까 엄마는 알고나 있으라고. 엄마, 며느리 어때? 예쁘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이, 그래, 아가씨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 나이는? 이유진이에요. 나이는 오빠보다 2살 어려요. 저 어리니까 시집살인 시키시면 안 돼요, 어머님. 아셨죠? 그래, 엄마. 혹시라도 유진이 시집살이 시킬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마. 엄마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고 그랬었잖아. 엄마 유진이한테도 그러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는 세상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못된 시어머니라 욕먹는다고. 그러니 이 사람 비위 잘 맞춰. 알겠지? 결혼하면 없던 책임감도 생기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야 하니 이제 드디어 철이 들었나 싶었는데 아들 녀석은 똑같았어요. 거기다 데려온 며느리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어디서 저 같은 걸 데려온 건지 며느리 또한 철없는 아들과 똑 닮아 있었어요. 며느리도 부모 속 꽤나 썩였는지 친정 부모님과도 대면대면한 듯 하더라고요. 닮아서 둘은 죽이 잘 맞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철없는 두 아이를 보면 시름이 더 깊어만 갔습니다. 참한 며느리, 지혜로운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비슷한 것들끼리 만나서 뭘 어쩌려고 저러나 싶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제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니 제가 어쩔 수가 있었겠어요? 뭐든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자신만만해서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 곱깝게 듣고 자기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기대는 해봤어요. 이제 아들도 나이가 있으니 결혼해서 독립하면 결혼이 가정을 꾸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정신을 천천히라도 차리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생기자마자 아들 녀석이 몸서리치게 만드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알아서들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저더러 집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집 한 채 정도는 해줄 거지? 집? 엄마가 너 집 해줄 돈이 어딨어? 너 엄마 형편 뻔히 알면서. 뭐? 뭐야? 엄마는 그동안 일하면서 돈도 안 벌어놓고 뭐 했어? 그럼 나 결혼 안 시키려고 그랬어? 아들 키우면서 집 얻을 돈도 없는 게 말이 돼? 내가 너 결혼까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었니? 그동안 네가 한 뒤처리 내가 치우며 산다고 버린 돈이 얼만데? 다 네 밑으로 들어갔지? 내가 돈 모으기 싫어서 안 모았어? 아무튼 간에 어쨌든 내가 이제 결혼해야 하잖아. 기껏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러니까 왜 계획도 없이 결혼하겠다고 설쳐? 네가 네 멋대로 결혼하겠다고 했으면 책임도 네가 져야지. 어디 엄마한테 협박을 하고 있어. 그래도 결혼하겠다기에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어쩌려고 이래? 너 이러면 돈이 있어도 집 못 얻어주겠다. 아무튼 엄마는 너 집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엄마야말로 나 협박하는 거야? 이제 와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해? 부모라면 부모로서 책임을 지어야지. 엄마가 집 안 해주면 나 엄마랑 연 끊을 거야.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나 분명히 말했다. 집 해주기 전까지 나 찾을 생각도 하지 마. 제가 집을 못 해주겠다고 하자 화가 난 아들은 연을 끊겠다고 하며 그 길로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죠. 처음에는 화가 나고 황당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걱정이 들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수소문에 찾아갔더니 아들이 웬 반지하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더라고요. 그런데 반지하가 문제가 아니라 집안 꼴이 문제였습니다. 어찌들 살고 있었던 건지 사는 게 개판인 거예요. 집 나가서 잘 산다고 그러더니 이러고 살았어?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녀석아. 왜 또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럼 반지하에서 뭘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사는데? 집 구하려고 돈 모으다 보면 대충 좀 살 수도 있지. 집 나간 아들을 두고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막상 그 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아들 며느리에게 새 집을 얻어주게 됐죠.
저도 여력이 안 되니 집을 사주지는 못하고 대신 깨끗하고 괜찮은 집 전세를 얻어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걸로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나마도 빚을 내서 얻은 집이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사달라며 계속 억지를 피우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내외에게 얼마나 시달렸을까? 어느 날 아이들이 갑자기 아이를 갖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 우리 곧 애를 가질까 하는데 애 나오면 엄마가 봐줄 수 있어? 애를 봐달라고? 뭐 너희가 정 바쁘면 도와줄 순 있겠지만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애를 갖겠다고 그러니? 언제는 애는 짐이라고 애 없이 너희들끼리 산다고 그랬잖아. 엄마, 나도 진짜 애가 싫어서 그렇게 말했겠어? 우리 형편에 애 갖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나도 내 집만 있었으면 애 셋도 더 낳고 싶어. 아무튼 진짜 애 안 갖겠다는 건 아니었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 더 늦으면 와이프도 힘들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낳으려고. 그리고 애가 있으면 청약도 유리하대. 요새는 둘만 있으면 바로 당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낳으려고. 그래? 그래도 뭐 너희가 영 생각이 없진 않았구나. 그래, 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도 도와야지. 엄마가 집은 못 사줘도 애는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 계획대로 해라. 제 입장에서는 그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도 애들이 아주 생각이 없진 않구나 싶었고 애가 생기면 둘 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저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들의 요구대로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아이를 가지더라고요. 아이 계획이라는 게 계획대로 또 생각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닌데 마음고생 없이 아이를 가지게 돼서 다행이었죠. 그래, 세아가 몸은 어떻다니? 임신해서 많이 힘들지? 뭐 그렇지. 입덧은 안 한다니? 입덧? 뭐 심하진 않은가 봐. 그래? 아유, 그럼 다행인데. 입덧이 오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야. 그럼 혹시 세아가 먹고 싶은 건 없다니?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먹고 싶은 건 내가 알아서 사 먹이고 있으니까. 그래, 뭐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그래도 옆에서 네가 잘 신경 써줘야 한다. 그럼 출산은 어떻게 할 거야? 다니는 병원에서 낳을 거니? 그게 엄마, 우리 외국 나가서 낳을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무슨 외국? 내가 그쯤에 해외 출장이 생겨서 말이야. 그렇다고 와이프만 두고 가기가 좀 그래서 그냥 같이 나가자고 그랬어. 오히려 잘 됐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병원도 다 알아보고 다 준비해놨어. 아무리 그래도 타지에서 출산을 한다니. 임신한 몸으로 움직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위험하기도 하고. 사돈댁에서 걱정하시지 않겠니? 장모님도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엄마도 신경 쓸 거 없어. 그래? 그래, 뭐 너희가 알아서 한다니 내가 더 보탤 말이 없네. 그래, 그럼 뭐 출산하고 너랑 같이 있다가 들어온다는 거야? 한 몇 달 걸릴 것 같아. 장기 출장이라. 그래도 첫 손자라고 제일 먼저 보고 싶었는데 괜히 아쉽게 됐네. 참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나오면 계속 볼 텐데. 앞으로는 우리보다 엄마가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괜히 미리 아쉬워하지 마. 그래, 그 말도 맞네. 그래, 그럼 엄마는 걱정 안 하마. 알아서들 잘하고 네가 세아가 잘 살펴주렴. 첫 손주라 그런지 유독 아들 어릴 적 생각도 나고 그래서 꼭 보러 가고 싶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아들이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어서 며느리가 아들을 따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알아서 하겠다니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었지만 손주를 볼 수 없어서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주가 태어나고도 2달을 떨어져 지내야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친정에서 조리를 한다는 며느리 때문에 1달이나 더 손주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제가 손주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손주가 태어나고 3달이 지난 뒤였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1년 365일 내내 손주와 함께하며 지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맞벌이를 하면서 낮 시간에는 제가 거의 손주 재민이를 돌보게 됐죠. 주말에도 일하느라 피곤한 아이들 생각해서 제가 보는 날이 많았고요. 그렇게 2년 동안 재민이를 제 손으로 직접 키우고 지냈습니다. 제가 꽤 젊은 나이에 할머니기도 했고 아직 일을 해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 집에서 손주를 보는 게 답답하긴 답답했어요. 그런데 부모고 할머니라면 자식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또 때 하나 묻지 않은 아이를 보고 있을 때면 너무 귀엽고 소중해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우리 손주 열심히 돌보려고 했어요. 제가 힘 닿는 한 열심히 돕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딱 끊긴 겁니다. 처음에는 두 아이 모두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바빠서 연락이 안 되는구나 싶었어요. 이전에도 종종 야근이나 회식 때문에 늦게 오거나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두 아이 모두 바빠서 늦는구나 싶었는데 9시가 되어도 10시가 되어도 연락 한 통이 없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됐던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연락을 해봤죠. 하지만 두 사람 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답답한 마음에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뿐만이 아니라 문자, 톡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 문자, 톡 어느 하나 다 보는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이 됐던 저는 아들 집으로 찾아갈 생각도 했습니다. 손주가 어리니 어린애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걱정된 마음 반, 연락 한 통 없어 괘씸한 마음 반을 가지고 그날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손주를 안고서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죠. 찾아가서는 문을 두들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현관문과 복도에 있는 창문에 귀를 가져다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봤지만 역시 어떤 기척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때부터는 이게 예산일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제 머릿속으로 잠깐 했던 안 좋은 일이 두 아이에게 벌어진 건 아닌가 싶었죠. 다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 서서 바로 경찰에게 전화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집안에서도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경찰 측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다며 제게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처 그리고 회사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알려달라는 대로 다 알려줬고 경찰이 물어본 아들 회사가 그제야 생각나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네 회사로 전화를 넣었어요. 회사에서는 해당 부서에 제 아들이 있는지 확인 후 아들이 있으면 제게 연락이 온 걸 알리겠다고 했고요. 이후 1분 1초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경찰과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뒤에 경찰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 무사한가요? 아들 며느리 둘 다 어떻게 된 건 아니죠? 그럼 안 돼요. 걔들 아직 한창 젊어요. 자식 새끼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연락을 해봤는데 두 분 모두 통화가 됐습니다. 네? 통화가 됐다고요? 그럼 무사한 거죠? 아유,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애들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어떻길래 저랑은 연락이... 그게 아드님도 그렇고 며느리분도 어머님과 연락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어머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고요. 네? 원치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지? 왜요? 왜 저랑 연락을 안 한다고 해요? 거기까진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그리고 저희 경찰은 사건 사고가 아닌 일에 개입할 수가 없어서요. 어쨌든 두 분 모두 이상 없는 걸로 확인되었으니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그럼 다시 한 번만 전화해서 물어봐 주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그리고 저야 그렇다고 쳐도 애는요. 이 재민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물어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저희 소임이 아니라서요. 그럼 전화 끊겠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연락되지 않는 게 겨우 저와 연락하기 싫기 때문이라니 솔직히 그것도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뭘 어떻게 했다고 제 연락을 무시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이해되지 않았던 건 제 품에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이전에도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저와 연락을 끊고 산 적도 있었으니 그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도 왜 저러나 싶으면서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번엔 다르잖아요. 제게 자기들 아이가 있는데 저와 연락을 끊고 아이도 데려가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게 황당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이 짓을 하는 이유를 들어야 했고 또 손주 재민이는 언제 데려갈 건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다시 두 아이 핸드폰으로 전화했고 연락이 되지 않자 아들 회사에 재차 연락을 했어요. 회사에서는 제 아들에게 연락을 넣었다고 알려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알리겠다고 말해줬고요. 그리고 그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제야 연락이 와?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그리고 경찰한테 한 말은 뭐야? 뭐? 연락하기 싫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러는 건데? 엄마 미안해. 내가 다른 할 말은 없고 재민이 부탁할게. 재민이 잘 키워줘. 뭐? 너 또 무슨 말이야? 엄마가 좀 알아듣게 말해. 나랑 연락하기 싫다고 그러고 재민이를 부탁한다니. 설마 너희 싸웠니? 그래서 이혼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자세한 건 말로 하기 좀 그래서 집안에 편지를 써놨어. 난 엄마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있는 줄 알고 그랬던 건데 이 비밀번호 7321이니까 들어가서 봐봐. 그리고 엄마는 우리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또 엄마니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승민아, 제발 알아듣게 좀 얘기해. 엄마 나 전화 오래 못하거든? 그리고 계속 회사에 전화하지 마. 나 눈치 보여. 엄마가 이러는 거 아들 회사 생활에 안 좋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엄마 부탁해. 승민아! 겨우 아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지만 전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멍하더라고요. 그러다 조금 전 아들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집안에 있다는 편지가 말이죠.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제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너무 휑한 모습이었거든요. 이전까지 아들네 집에 있던 가구와 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이사를 간 것처럼 말이죠. 연달아 벌어지는 황당한 일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던 찰나 주방 싱크대에 놓인 편지 봉투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저 편지 봉투가 아들이 말한 편지로 보였어요. 저는 주방 싱크대에 있는 편지를 곧장 열어서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보다 더 어이없고 황당한 내용이 그 편지지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그 어떤 헛소리보다 더 정신 나간 그 소리를 아들이 쓴 편지에서 보게 됐죠. 엄마, 우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부터 할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엄마는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나 하나밖에 없는 엄마 자식이잖아.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 희생한다고 하던데 엄마도 나를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은 해줄 거라고 믿어. 본론부터 말할게. 엄마가 재민이 우리 대신 키워줬으면 해. 아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야. 우리가 낳은 애를 엄마한테 맡긴다고 하니. 그런데 사실 재민이 우리가 낳은 애 아니야. 재민이 입양해온 아이야. 그리고 재민이를 입양해온 이유는 집 때문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 청약 점수 잘 받으려고 애를 입양했어. 엄마 입장에서는 별별 욕 다 하면서 이해 못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 우리 결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나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못 받고 거기다 애도 없어서 청약으로 분양받는데 무주택자인 거 빼면 경쟁력이 없었단 말이야. 하루하루 아파트 가슴 치솟고 있지. 우리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
결국 아이를 입양해서 가산점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애를 낳으면 된다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전부터 말했잖아. 아이 가질 생각 없다고. 애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애한테 쏟는 시간이 얼마나 돼. 우린 그거 감당할 자신이 없어. 엄마가 애를 돌봐준다고 해도 말이지. 그리고 재민이 평생 엄마한테 맡길 건 아니야. 지금 당장 파양하면 당첨된 청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조금만 시간 지나면 파양해서 다시 보육원에 돌려보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맡아서 키워줘. 엄마, 우리도 진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재민이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보육원에서 있었을 아이라고. 잠깐이지만 사랑받으면서 좋은 경험한 거잖아. 아마 기억은 못해도 머릿속에 또 몸에 지금 엄마에게 받은 사랑이 남아서 분명히 좋은 아이로 자랄 거야. 그러니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부탁 들어줘. 엄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고마워 엄마. 내가 시간 지나면 다시 연락할게. 그리고 우리 청약 당첨된 집으로 들어갔어. 그 전셋집은 엄마 집이니까 알아서 해도 돼. 그 편지를 보고 나서야 이제까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 부분들이 퍼즐 조각 맞춰지듯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해외 근무를 나간 아들도 이상했고 출산을 코앞에 둔 며느리가 굳이 미국까지 따라가 아이를 낳은 것도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임신하지 않았고 출산할 수 없으니 저를 속이기 위해 미국으로 간 척 거짓말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돈댁에 가서 몸조리했다는 것도 재민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보니 제가 의심할 수 없도록 시간을 번 거였어요.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 그냥 넘어갔던 거죠. 제가 낳은 아들놈이었지만 이놈이 정말 인간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한 거짓말은 둘째치고 어떻게 한 아이를, 한 생명을 장난감 다루듯 자기 필요한데 이용하려고 입양했다는 건지 이해되지도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진짜 그때 제가 자식놈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낳지 않아야 했다고 후회했어요. 저 진짜 제 아들 열심히 키웠거든요. 비록 남편은 없었지만 그래서 아들에게 신경 쓰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노력했습니다. 공부 잘하게, 돈 많이 버는 아들이 되게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오로지 옳게 자라는 것만 바라고 그렇게 인성교육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이런 몹쓸 짓이나 하는 인간이 된 거였어요.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텅 빈 집에서 뛰어놀고 있는 재민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재민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하나 아들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역시 전화를 받지 않자 아들에게 협박하듯 문자를 넣었죠. 너 지금 내 전화 안 받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편지 경찰에서 보여줘서 너 신고할 거라고. 그러니 당장 연락해. 그 문자를 보내고 1분도 안 되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성을 내도 제가 성을 내는 게 맞을 텐데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되레 아들이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 신고? 미쳤어? 자식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는 자식 앞길까지 망치려고 그래? 자식 잘 되는 게 그렇게 보기 싫어? 뭐? 너야말로 지금 미쳤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지금 인간이 할 짓을 했어? 그런데도 어디서 뻔뻔하게 나와?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너 더 이상 죄 저지르지 마라.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천사 같은 아이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엄마, 우리 애 못 키워. 아니, 키우기 싫어. 우리가 재민이 데리고 가면 걔 정상적으로 못 자라. 우리 재민이 걔한테 신경 쓸 생각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 엄마한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지 우리한텐 사람 귀찮게 하는 존재일 뿐이야. 그런데도 재민이가 우리 밑에서 있길 바래? 엄마가 맡아서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잠깐이라고 했잖아. 잠깐만 눈 피하면 파양하겠다니까?
이 미친놈!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너희가 인간이야?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목적이든 애를 데려왔으면 너희가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지! 원하는 걸 이루니 애를 내팽개쳐? 야! 하다못해 애완동물을 키우더라도 이런 짓은 안 하겠다! 설령 그런 짓을 하더라도 때려 죽일 놈이라고 욕먹어! 그런데 애를 가지고 어떻게... 너 재민이 책임지고 키우지 않으면 나 신고할 거야. 국토부에 전화해서 당첨된 청약 아파트 자격 없다고 신고할 거고 경찰에 신고해서 얘 유기하는 거라고 할 거야. 너 지금 나랑 나눈 전화 자동 녹음되는 거 알고 있지? 너희 죄를 자백한 이 편지도 나한테 있다는 거 알고. 너희 둘 중 하나 당장 여기로 안 오면 나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다. 아유 엄마 미쳤어? 신고라니. 진짜 아들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그래 작정했다. 아니지. 이게 자식 새끼 똑바로 키우는 거지. 엇나가지 않게. 죄 저지르지 않게 돕는 거지. 전화 끊는다. 엄마 아니 나도 그렇고 유진이도 그렇고 이 시간에 어떻게 집으로 가? 알았어. 그만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내가 우선은 데려갈게. 데려가는데 딱 1년만 더 키우다 파양할게. 그럼 괜찮겠어? 뭐? 너 정말... 됐다. 너 하는 말 들어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재민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 같은데 그럼 신고해야지. 아이 엄마! 이러면 나 엄마랑 연 끊을 수밖에 없어. 엄마 나이 들어서 자식도 없이 혼자 고독 싸우고 싶어? 내가 나중에 엄마 용서할 것 같아? 자식 등에 칼 꽂은 부모 용서할 것 같냐고? 너 이미 내 자식 아니다. 이제까지 네가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용서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근데 이번은 아니야. 너 사람 아니고 내 자식 아니야. 너 같은 놈 벌 받아야 해. 인간을 그것도 아이를 도구처럼 사용하는 너희 천벌 받아야 한다고! 저는 아들에게 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했어요. 제 자식이 청약 당첨을 위해 아이를 입양했고 당첨된 이후부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이죠. 경찰도 제 신고를 받고 굉장히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런 일이 흔하지 않다 보니까 말이죠. 또 법적으로는 아들 며느리와 재민이가 부모 자식이다 보니 어떤 죄를 적용해 수사를 해야 할지 난감해했어요. 이 아들 며느리가 재민이를 유기하거나 파양 절차를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못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도 두 사람이 재민이를 다시 데리고 가서 키웠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선택해야 했어요. 재민을 데리고 가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도 원하던 아파트를 얻거나 아파트를 포기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 없는 삶을 살거나 결국 두 사람은 재민이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파트보다 아이를 키우는 게 더 싫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제 자식을 신고까지 하게 만든 두 사람이 만약 아파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민이를 키운다고 한다면 재민이가 저 두 사람 아래에서 제대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재민이를 파양하고 포기하며 아파트를 잃게 되었고 주택법 위반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취소되고 또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들을 신고한 저에게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이를 갈며 말했죠. 아쉽죠? 자식 며느리 교도소에 쳐넣어야 하는데 겨우 벌금형만 받게 되어서. 그러게 너희가 반성하고 재민이 부모로서 책임 다하지 그랬냐?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됐을 것 같아? 자식에게 해준 것도 없고 자식 신고한 부모 주제 할 말이 되게 많네. 그래, 이제 이렇게 됐으니 한번 지켜봐. 앞으로 살면서 엄마가 한 선택을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늙어서 기력도 없고 아플 때 누구 생각부터 나는지 보자고. 그때 꼭 나한테 연락해. 내가 이날을 잊지 않고 있다가 그날 반드시 복수할 테니. 병들어 아파 죽으면서 이번 일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제 엄마랑 나는 남이야. 아니지,
남보다 못한 원수야. 평생 불행하길 바랄게. 늙어서 아파 죽길 바라겠다고. 그래, 엄마 원망해라. 나도 너 같은 자식 낳고 내 인생 허비한 거 후회하면서 살 테니까. 끝까지 인간 같지 않은 놈. 가버려! 인간이기 포기한 자식과 연을 끊는 선택은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하나 그런 괴물 같은 짓을 하는 자식을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자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제 인생이 허무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왔던 삶이었는데 그런 존재가 사라진다고 하니 제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가 허탈하더라고요. 거기다 그동안 정들었던 재민이도 제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파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시설로 보내줘야 한다고 했죠. 제가 선택한 방법이 옳은 방법이긴 했지만 재민이를 다시 시설로 보내는 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태어나 버림을 받고 어른들의 욕망에 의해 입양됐다가 다시 버려지는지 가슴 아팠어요. 제가 자식을 내쳤던 상황 때문에 더 재민이를 보내는 게 더 힘들었죠. 그래서 시설 관계자에게 제가 재민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입양이요? 그건 저희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도저히 재민이를 보낼 수가 없어서요. 저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리 보내줬다 저리 보내줬다 해요. 거기다 제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도 가슴 아파서 볼 수가 없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 애를 빨리 낳아서 할머니가 됐지만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민이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제가 잘 보살필 테니 제발요. 제발 제가 재민이 데려가서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간절한 부탁을 들은 관계자는 보호시설 다른 관계자들과 상의 후 연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상의 끝에 결국 제가 재민이를 잠시 돌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아쉽게도 제가 입양할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 이전 사건에 대해서 보호시설 관계자분들이 다 아시고 재민이가 저와 떨어지는 걸 힘들어해서 그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신 덕분이었죠. 그렇게 재민이를 데려오고 난 뒤에는 아이가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울까봐 전보다 더 신경을 쓰고 사랑을 줬습니다. 제 자식이 잘못한 죄값 제가 대신 갚는다는 생각으로 또 재민이가 기억 못하겠지만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조금도 아이에게 남아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죠. 그런데 재민이를 위해서 한 행동들이 결국엔 제 자식에게 받은 상처와 허탈감에 빠져있던 제게 치료약이 되어주었어요. 재민이가 웃고 행복하기 위해 한 행동인데 오히려 제가 재민이 웃음을 보며 또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마음속 상처를 나을 수가 있었죠. 행복했어요. 재민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말이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저에게 한정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재민이를 입양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나면 재민이를 보내줘야 했거든요. 또 그때야 보호시설 관계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거지만 인사교체가 있는 경우 아니면 법이 개정되면 언제든 재민이를 보내줘야 했죠. 재민이와 함께 있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소중했지만 그만큼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재민이에게 기적이 찾아왔어요. 우리 두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일이 말이죠. 기적이 찾아온 그날은 조금도 특별한 거 없던 날이었어요. 재민이 아침밥을 먹이고 재민이가 좋아하는 공원 놀이터를 갔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환하게 웃으며 노는 재민이를 보고 있다 재민이와 함께 화장실을 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돌아와 재민이를 놀이터에 보내고 벤치에 앉으려고 하던 순간 공원 게시판에 있는 한 전단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은 전단이었는데 그곳에 재민이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아있는 아이 사진을 봤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였는데 그 얼굴에서 재민이가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재민이 어린 시절 있었던 오른쪽 이마 몽고 반점의 위치도 똑같았어요. 사진 속 아이의 몽고 반점이 더 넓고 희미했지만 아마 끝에 위치한 게 똑같았죠. 그러다 보니 혹시 사진 속 갓난아기가 우리 재민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재민이도 갓난아기 때 산속에 버려진 아이를 누군가 신고하여 보육원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했거든요. 버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재민이에게 친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곧장 전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단 사진 속 여러 아이 중 한 아이를 제가 돌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락받은 시설에서는 몇 가지 검사와 확인을 한 뒤에 조만간 사진 속 아이 가족들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고 아이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민이의 친부모일 수도 있는 분들을 말이죠. 그분들은 재민이를 보고 한눈에 가족임을 알아봤어요. 지호야! 여보, 지호 맞아! 지호 맞다고! 어머, 지호야! 아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지호 부모님께 지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었네요. 지호가 보육원 출신인 걸 알고 바로 가족을 찾아줬어야 했는데 그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지호한테 일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전부 부족한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아니요, 죄송하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 들었습니다. 오히려 큰 용기 내주셨는데요. 덕분에 지호가 이렇게 밝게 자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호 친부모가 아닙니다. 제가 지호 삼촌이고 이 사람이 지호 숙모예요. 아, 네. 그럼 지호 친부모님께서는... 그게... 알고 보니 지호 부모님께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우선 지호의 친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지호 부모님과 지호가 탄 차량이 산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차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나서야 발견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차 안에 있어야 할 지호가 없어진 상태였다고 했죠. 그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호를 처음 발견한 분이 산속에서 발견했다고 한 걸로 봐서는 교통사고가 나며 어린 지호가 산 밑으로 떨어졌고 사고가 난 줄 모르던 분이 누군가 갓난아기를 유기했다고 생각해 시설에 맡긴 게 아닐까 싶어요. 지호 부모님 사고 발견이 늦었고 행인이 사고 난 지역보다 먼 곳에 있는 시설에 맡겨 지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걸로 생각되고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지호를 끝까지 찾는 가족이 있어서 말이죠. 비록 친부모님은 아니지만 지호의 삼촌과 숙모라는 말에 지호가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 두 분이라면 지호를 믿고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호 삼촌분과 숙모님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씀 듣기로 지금 지호 때문에 일을 아예 쉬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 전에 있었던 일로 아드님과 문제가 있으셔서 연락을 끊으셨다고. 그래서 평생 모으신 돈에서 지호를 돌봐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비용 저희가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누구한테 돌려받자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많이 못나서 지호에게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니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 그 돈 못 받아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지호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덕분인데.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용기도 내주셨고 저희가 살해하겠습니다. 또 정말 언제든 지호 보러 와주세요. 저희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일자리 구하시기 전까지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지호 봐주시는 건 어떠세요? 아무래도 지호 입장에서도 갑자기 환경이 변하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옆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살해는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되나요? 저야 지호랑 조금이라도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래 주세요. 저희가 부탁하겠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제가 더 기뻤습니다. 지호가 가족을 찾아서 기쁜 일이었지만 저는 내심 지호와 떨어져야 하는 게 슬펐거든요.
지호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 눈치가 보이고 또 지호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찾아가지 않고 연락으로 지호 근황만 들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해주시니 저야말로 감사한 일이었죠. 거기다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호 삼촌과 숙모는 제게 큰 사례를 주셨어요. 제가 지호를 위해 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정말 큰 금액을 말이죠. 덕분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됐던 저는 한숨을 놓을 수 있었어요. 이후 지호는 저희 집과 지호 삼촌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두었고 나중에 가족의 품인 삼촌네로 돌아가 지내게 됐습니다. 지호가 집을 떠날 때 많이 아쉬웠는데 마냥 아쉽진 않았어요. 그 사이 지호 삼촌과 숙모가 제 진심을 알아주셨고 또 저도 두 분과 마음이 통하게 되며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족처럼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지호 삼촌과 숙모는 제 자식도 챙기지 않는 제 생일과 명절날 저를 챙겨주고요. 저는 두 분과 지호를 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처럼 대하곤 해요. 지호도 저를 할머니라 부르면서 따르고요. 이런 이유로 저는 그날 제 아들과 연을 끊게 됐던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령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언제 생각해도 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제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호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고 저와 오랫동안 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